중국 동북부의 한 북한 식당이 텅 비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손님들로 붐볐던 식당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 총 13명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즉각 남조선 정보기관에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파견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그날 밤 숙소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3명의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조국을 등지기로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26살 평양 출신 해외 파견 식당 종업원이었던 김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동료들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실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990년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 간부였고 어머니는 경공업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비교적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성분도 나쁘지 않았고요. 16살 때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 파견 식당 종업원 선발 대상자로 뽑힌 것입니다. 김은혜 동무 축하하오. 동무는 공화국의 얼굴로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올 영광을 얻었소. 학교 보위부원의 말이었습니다. 해외 파견 종업원이 되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평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은혜야, 당에 충성하고 나라를 빛내거라. 6개월간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래, 춤, 악기, 중국어, 서빙 기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훈련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상 교육이었습니다. 동무들은 해외에서 자본주의 사상의 유혹을 받을 것이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동요하면 전체가 오염돼요. 17살의 저는 중국 단둥의 북한 식당으로 파견되었습니다. 12명의 동료 종업원들과 함께였습니다. 모두 16에서 25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감독하는 지배인은 35살의 당원 남성이었습니다. 식당 생활은 상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중국인 손님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따르고 웃어야 했습니다. 손님 중에는 무례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외화벌이가 우리의 임무였으니까요. 우리는 식당 위층 숙소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한 방에 4~5명씩. 프라이버시는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금지, 외출도 제한적.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 총화가 있었고 서로를 감시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있었지만 여전히 북한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2015년 가을,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한국인 손님이 왔습니다. 중국에 사는 교포였습니다. 그는 친절했고 우리를 존중했습니다. 저에게 팁도 주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고향이 그립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향. 저는 8년 동안 고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평양에 다녀올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성과가 좋은 종업원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동료 미선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더 못 견디겠어.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미선이는 21살이었습니다. 18살에 파견 나와서 벌써 3년째였죠. 미선아, 울지 마. 들키면 큰일 나. 하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청춘이라는 시간을 이 식당 안에서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 어느 날 중국인 손님이 두고 간 신문을 몰래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만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거리, 웃고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걷는 젊은이들. 그들은 제 또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유. 진짜 행복.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거리에는 불빛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거닐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사랑하고.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26살의 얼굴. 하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면? 그 생각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동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친 눈빛, 억지로 짓는 웃음, 무기력한 몸짓. 우리 모두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배인 박성철 동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희 중 3명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들, 나도 더는 못 견디겠소. 우리 여기서 나가는 게 어떻겠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배인이, 당원이. 박성철 동무는 40대였습니다. 그는 20살 때부터 해외 파견 식당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25년 동안. 나도 가족이 있소. 북에 아내와 딸이 있소. 하지만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오. 전화도 감청되고 편지도 검열당하고. 이게 사는 건가 싶소. 그는 이미 탈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동무들만 함께 해준다면 우리 모두 나갈 수 있소. 하지만 위험하오. 발각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가족. 평양에 계신 부모님과 남동생. 제가 탈북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추방되거나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남는다고 해서 가족이 행복할까요? 저는 6년 동안 가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을 더 보지 못할지 모릅니다. 제가 26살인데 30살이 되어도 40살이 되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다음 날 저는 박성철 동무에게 말했습니다. 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조심스럽게 다른 동료들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선이와 영주, 그 다음에는 혜진이와 수정이. 한 명씩 아주 조심스럽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신뢰였습니다. 누가 보위부에 밀고자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신고하면 모두 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12명 전원이.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숙소에 모여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13명. 평균 나이 23. 우리 약속합시다. 모두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미선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준비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박성철 동무는 브로커를 통해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문제는 13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월 7일 새벽. 그날이 기회요. 박성철 동무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은 중국의 청명절 연휴였고 북한 보위부의 감시도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래도 더 밝게 부르고 손님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에도 모범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절대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출발 2주일 전 평양에서 보이부 요원이 왔습니다. 정기 점검이요. 그는 사흘 동안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식당에서의 행동, 숙소에서의 대화, 심지어 잠자는 모습까지. 어느 날 밤 그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은혜 동무, 최근 동무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있소.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저 손님이 많아서 모두 피곤할 뿐입니다. 보이부어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무, 해외에서 사상이 해이해지면 안 돼요. 자본주의는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결국은 독이요. 알겠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 하지만 다행히 보이부어는 사흘 후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 없음이라는 보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4월 6일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이 식당에서의 마지막 밤. 북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밤. 영업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성공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4월 7일 새벽 2시. 박성철 동무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비됐소? 우리는 작은 배낭 하나씩만 메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우리의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식당 뒷문으로 나가는 순간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8년을 보낸 곳, 제 청춘을 바친 곳, 증오했지만 동시에 익숙했던 곳. 안녕.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밖에는 브로커가 준비한 큰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명이 모두 탔습니다. 비좁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미선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차는 밤새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중국의 도시들을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의 불빛. 곧 우리도 저 불빛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새벽 6시쯤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문소가 있습니다. 모두 짐칸으로 숨으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우리는 급히 차 뒤쪽 짐칸으로 옮겼습니다. 13명이 비좁은 공간에 겹겹이 숨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멈췄습니다. 밖에서 중국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친척 결혼식에 갑니다. 브로커의 대답. 침묵.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가 제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트럭 뒤 좀 봅시다. 공안의 말에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끝인가? 문이 열리는 소리.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괜찮소. 가시오. 기적처럼 공안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도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고 곧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차 안에서 지냈습니다. 먹지도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버텼습니다. 4월 9일 우리는 어느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강을 건너면 라오스입니다. 거기서 태국으로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물은 차갑고 빨랐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 비명을 참았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라오스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이르렀습니다. 라오스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차를 타고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한 작은 여관에 숨겨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 갈 겁니다. 오늘 밤만 참으세요. 우리는 여관방에서 서로를 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4월 11일 아침, 우리는 택시 3대에 나눠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였을 때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 문만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한 걸까요? 우리는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13명. 손에 손을 잡고 섰습니다. 박성철 동무가 말했습니다. 동무들, 아니 여러분. 우리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왔고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대사관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일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선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해냈어요. 진짜. 13명. 우리는 모두 함께 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탈북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13명의 동료들도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대학에 다니고, 어떤 친구는 회사에서 일하고, 어떤 친구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서비스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 의지로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가끔 우리 13명은 만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 정말 대단했지? 미선이가 말합니다. 이제 31살이 된 미선이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북에 남겨진 가족들. 우리가 탈북한 후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 부모님과 동생, 미선이의 오빠, 혜진이의 어머니, 모두 연좌제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중국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거기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8년 전에 불렀던 바로 그 노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도 혹시 저처럼 생각하고 있을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정말로 벌어진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13명의 젊은 여성이 자유를 선택한 것, 두려움을 이겨내고 서로를 믿고 함께 용기를 낸 것.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영웅이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인생을 향한 시작이죠. 저는 이제 막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